네, 안녕하세요. 4시가 돼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의 전환 세션 좌장을 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 건축도시공학과 함남혁 교수입니다. 어, 일단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세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고요. 세션에 참여하는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양대랑 사이버대학교 팀으로 구성된 어반 모빌리티 플랫폼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미래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의 전환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미래 도시 학술 발표 대회에서 건축 쪽으로는 저희 팀이 유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관심 갖고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어반 모빌리티 플랫폼 투어드 퓨처 시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 시티와 연결되는 플렉서블 스페이스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맹민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DMA 건축사 사무소 안진호 소장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제가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건설의 어떠한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근에 PBV라고 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어떤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자동차 쪽에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됐을 때 결국에 자동차 안에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건축 쪽에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건설을 타겟으로 해서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거의 1년간 스터디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저희 팀이 지금은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2050 미래상을 그리는 쪽에서 건축, 공간, 그다음에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팀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모빌리티와 관련된 하나의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동영상은 이멘트라고 하는 곳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그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분 정도
네,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어떤 도시 공간의 변화, 그다음에 건축물의 변화를 계속 스터디를 해왔는데, 지금 보신 지멘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이 멀티모달과 관련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과 물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에서의 미래상,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착안한 부분은 이제 건축 공간, 그다음에 건축물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발표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제 발표를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반 모빌리티 플랫폼 투어드 퓨처 시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 부제는 스파셜 UX, 스파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변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모빌리티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차라고 하는 어떤 이동수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만 나온 거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의 어떠한 네트워크, 도시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이동하는 그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그 이동과 이동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주의 형태가 변해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또 도시 공간이 굉장히 변화하기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 보는 그림은 미국의 어떠한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어떠한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개인화된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와 그다음에 공간이 많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도시의 형태가 변해 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모빌리티라는 것을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자동차를 보관할 건축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빌라사보아라고 하는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건축물이라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 단순히 필로티라는 공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모빌리티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빌리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빌라사보아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주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시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건축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서 그려낸 퓨처라마라고 하는 미래의 상입니다. 1939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전시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차량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차가 분리되는 미래를 그린 내용으로서 1939년에 1959년도 한 20년 후의 미래상을 그렸던 그러한 전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빌리티의 진화가 이제 PBB, Purpose Built Vehicle이라든지, 그 다음에 UAM, 하이퍼루프, 그 다음에 극초속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의 진화가 우리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등장한 자동차의 등장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시 공간의 변화가 있었고 건축물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래형 이동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건축 공간은 어떻게 변할 거냐, 건축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공간은 또 어떻게 변할 거냐, 혹은 반대로 도시가 변하고 건축물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형태가 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은 계속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동영상은 PBB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제 모습과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하나의 스페이스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 밑에 베이클이 있고, 그 위에 어떠한 그 스페이스 혹은 어떠한 기능이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의료라든지 어떠한 그 건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푸드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자동차가 내연 기관이었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전기차,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할 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PBB가 개발되었다라고 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공간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고요. 저희 팀이 어떻게 보면은 본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안내해드린 지멘스에서 그려낸 그 미래상을 보시면 복합환승센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스한 이동이 가능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표준화된 어떠한 그 단위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날아다니는 어떤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상을 앞서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듈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표준화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동차 혹은 물류 베이클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어떠한 미션이기도 하겠지만, 건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러한 그 개인화된 혹은 공유된 그 PBB 혹은 PBS, Purpose Built Space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필로티 건축물이 나타나고 아파트가 등장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 도시, 현재 도시가 가진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모빌리티의 발전과는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그렇게 플렉서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UCT라든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도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IT 기술만 접목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뭐 구글 사이드웍스 랩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요타의 우븐시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차량과 그다음에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그린 HMG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컨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도시의 개념이지만, 어떤 공간의 변화가 크다라기보다는 공간의 변화 혹은 건축물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스마트한 시티냐라고 했을 때 도시가 가진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그 컨셉 자체는 모빌리티의 이동성 같은 것들이 극대화됨에 비해서 우리의 도시 공간과 건축물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 이동하는 사람들 혹은 베이클 같은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이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었을 때 도로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도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해서 도로 면적이 한 14%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면적 대비해서 8.3%. 근데 문제는 이 8.3%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다른 기능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게 과연 스마트한 도시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스터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번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반 모빌리티 플랫폼, 앞서서 지멘스 동영상을 보셨듯이 어떤 사람이 이동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 그 다음에 모빌리티 솔루션 안에 있는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러한 사이에 어떠한 씀이 있다, 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심리스한 스파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저희 어반 모빌리티 플랫폼의 좀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PBS라고 하겠습니다. Purpose Built Space라고 하는 게 각종 베이클에 이렇게 베이클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탑재되는 형태의 그림을 보셨을 건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 공간 모듈이 교통체계뿐만이 아니라 건축 쪽의 컨텍스트에서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옥상, 코어, 주차 공간, 유틸리티, 보이드와 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반 모빌리티 솔루션, 아마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정의는 아마 사전에 찾아보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참고로 해서 어반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간략한 어떤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 시티가 가진 한계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기존의 도시에 단순히 IT를 결합해서 사용자의 어떤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용자의 어떤 공간 경험의 연속성, 그다음에 공간과 모빌리티 간의 접근성을 어떤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된 공간, 그다음에 서비스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어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모빌리티와 도시 공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시 공간을 저희 건축 레벨에서 볼지 도시 공간에서 도시 공간 레벨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 공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 사이에 단절된 경험의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모빌리티의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속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동을 할 때 결국에 이동성이 향상되면 사람들의 공간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 파생 서비스의 연결입니다. 마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마스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마스 서비스들도 공간의 형태 혹은 도시 공간의 형태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더 파생되는 서비스의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스터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연구 범위는 미래의 모빌리티, 뭐 UAM도 있고 PBB도 있고 하이퍼루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가시적인 게 PBB라고 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베이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베이클 위에 얹혀져 있는 단위 공간 모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위 공간 모듈,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갖는 단위 공간 모듈이 현재 도시 공간인 교통체계, 공동주택 단지, 그 다음에 건축물 옥상이라든지 코어, 주차 공간, 유틸리티, 보이드 등에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국토교통 2050의 미래상이 그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기존의 디파인드 된 스페이스라기보다는 아예 정의되지 않은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태가 재정의되는 공간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유경제라고 해서 온디맨드 스페이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디서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러한 PBS의 연결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그 지멘스의 공간 모듈을 저희는 퍼포스 빌트 스페이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교통과 연계되는 모습은 앞에서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는 부분은 현재 도시 공간 중에서도 건축 분야에 관련된 어떤 컨텍스트와 이 PBS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스터디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발표하실 발표자분들의 내용과도 굉장히 이런 컨셉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위 공간 모듈이라는 것을 기존의 고정된 건축물, 고정된 건축 환경과 연계시킨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날리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좀 변화된 형태의 빌딩 앤 인바이런먼트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대한 날리지 도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뭐 지금 조금 더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50을 타겟으로 한 미래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지만 압축된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팀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러한 그 압축된 집적될 수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 모듈과 그다음에 이동하는 모빌리티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편의성, 효율성 같은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례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이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동영상을 보시면 펼쳐져 있던 이러한 도시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적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들어와서요. 단위 건물은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예전에 이제 빌라사보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되는 공간으로서 필로티 공간이라는 것을 주거에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는 도시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보행 공간에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역효과를 좀 가져온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PBS라고 하는 그게 공간 모듈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정하고 단위 공간의 변화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하 주차장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층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의 어떠한 높이라든지 형태가 기존에 이렇게 딱 픽스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자율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S라고 해서 아까 보시면 뭐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굉장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연결되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단위 PBS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개인화된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PBS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 차원에서 공유하거나 이렇게 공공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PBS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할 때 자기만의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의 어떠한 소유 혹은 구독 혹은 공유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층의 공간이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면서 요게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고 지상의 1층 공간들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래상을 그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물류 택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 배송원 간의 어떤 동선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 같은 것들이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등하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 문제 같은 것들도 기존 공간에서 건축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편하고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공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어떤 지하 1층 공간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의 공간이 지금의 형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하 공간의 모습도 새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내용이 과거에 이제 자동차가 나왔을 때 100년 전이죠. 100년 전의 이미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러한 많은 자동차들을 어디에다 보관할 거냐 하는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 차원의 문제에서 자동차들을 왼쪽과 같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주차 타워라든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흔히 보실 수가 있는 지금도 많이 있는 주차 타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옆에 그냥 코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 공간이랑 연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러한 자동차, 매달려 있는 자동차들이 저렇게 유휴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건축 공간이랑 연계를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PBB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로 이렇게 인베드 혹은 링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건축물의 디자인 측면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PBS라고 하는 모듈이 단위 공간 모듈이 어떤 고정된 건축물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는 이미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혹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독일에 보면 슈투트가르트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주차하는 타워들이 있는데 앞서서 100년 전에 보셨던 자동차를 주차하는 혹은 보관해두는 그러한 공간들이 현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마이애미에 있는 주차장 사례입니다.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헤르조그 앤드 메롱이라고 하는 건축가들이 만든 공간인데요.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인데 이걸 단순히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공간, 유휴되는 공간이 없도록 그거를 다양한 용도로 복합 활용할 수 있는 게 미래 건축물의 어떤 변화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형태에 대한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형태가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가 변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건축 재료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빌라사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 굉장히 오래된 재료여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익숙해진 재료이지만 건설 산업의 어떤 생산성을 어떻게 보면은 올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 구조와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분절되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공간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자동차가 아닌 어떤 공간의 생산 재료의 변화까지 동반되면 그 임팩트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체의 뼈 구조 같은 것들, 재료는 달라지지만 어떤 뼈 구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건축 공간의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뭐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건축 공간이 프린팅되거나 생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설비라든지 구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건축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공간 부재 같은 것들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ETH, 취리의 디팹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3D 프린팅을 활용한 슬라브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위 건물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서서 보셨지만 그 예를 들어서 지멘스의 그 단위 공간의 모듈이 예를 들어서 공장 생산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컨텍스트에서 공장 생산된다라고 했을 때 잘해봐야 모듈러 건축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생산성을 갖지 않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만약에 그 PBS라고 하는 단위 공간 모듈을 자동차의 생산 라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어떤 건축의 생산 시스템도 변하고 프로세스도 변한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그다음에 피지컬 프로덕트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피지컬 프로덕트를 버추얼 프로덕트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생산부터 기획부터 설계, 생산, 관리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개념 같은 것들도 이제 건설 산업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AI 생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건설 컨텍스트에서 로봇이라든지 AI라고 하는 신기술을 받아봐야 결국에 건설 산업에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 산업의 어떤 제조업화라고 하는 그 밑바탕 위에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지만 그 진짜로 미래의 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개념이시겠지만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축물이라는 거 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픽스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제품과 같은 어떤 건축 공간에 대해서 그 프로덕트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래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라든지 어떤 운영 방식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PBS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플랫폼, 교통 플랫폼과 도시 플랫폼에 이렇게 탑재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의 컨텍스트에서 건축물의 주요 공간과 그다음에 주요 공간에 대한 코어, 옥상 이런 부분들의 단위 공간 모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 1964년도에 아키그램에서 그렸던 플러그인 시티가 미래상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맹민정 교수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빌리티 시티와 연결되는 플렉서블 스페이스입니다. 맹 교수님 직접 공유하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그럼 직접 공유하겠습니다. 음, 저희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맹민정입니다. 제 발표는 오늘 제목이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플렉시블 스페이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서 도시를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개발 생산하는 대규모 자동차 흐름을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위해 도로를 계획하고 도시를 구성하고 사람의 흐름을 맞췄다고 본다면 이제 강남이 슈퍼블럭이 제일 큰 이제 전형이죠. 그래서 큰 대도로 이제 계획하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블록 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맞춰서 살까 이렇게 계획했다면 저희는 이제 미래는 그렇게 그런 기반이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좀 그 일반화돼서 이제 휘발유차가 이제 더 이제 뭐죠? 퇴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망 자체가 이제 변할 거라는 이런 게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낙토라고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나온 그 문서인데요. 여기가 이제 91개의 미국 주요 도시 및 교통기관들이 연합하면서 교통 아이디어, 통찰력 및 관행 교환하고 전국 교통 문제를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이드도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이제 굉장히 저희 도로망이 이제 여러 뭐 자동차도 여러 종류고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 행위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렇다면 굉장히 이제 칼센트릭하고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차츰차츰 변하면서 끝에는 이제 차 종류 자체가 이제 변하고 이제 보행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추세에 계속 나온 말도 15분 도시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얘기랑 얼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자체가 이제 뭐 미래적인 기술로 보면 이제 여러 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횡단보도 자체도 이제 고정돼 있지 않고 이제 뭐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사용하면서 반응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보행로가 나올 수 있고 그쵸 위험해지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차랑 사람이랑 이제 도로를 같이 쓴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파리의 샹젤리제가 이렇게 이제 변할 거라고 보고 이제 밑에는 정말 지금 변한 상태죠. 이제 길에서 놀 수도 있고 길에서 이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차가 옛날만큼 그렇게 여러 이렇게 차선으로 다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모드 스트리트 제한 보면 이제 복합 도로망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통으로 보면 다 이제 보행 위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사람이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컴팩트 도시도 이거랑 같이 다 이제 스토리가 이제 얼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이제 교통순환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탕을 본다면 모빌리티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저희 도시의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작았을 때는 뭐 이제 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만들면서 사람이 주거가 이제 다 이렇게 어반 스프롤처럼 확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모빌리티 자체가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는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주거 공간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제 도시화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저희 한국은 작년에는 81%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이제 2050년 되면 이제 68%가 이제 도시화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의 소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도시 부동산 시장이 증가했는 거는 이제 저희도 느끼고요. 전체 세계가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데모그라피아가 이제 이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매해 이제 발표하는 협회인데요. 거기서
이런 팬데믹 디맨드 쇼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년부터 21년 사이에 60%의 그 나라들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이라면 주거 공간이 작아지면 주택 구입 부담이 감소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공간이 작아진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세는 주로 이제 대도시에 하면서 이제 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되면서 이제 더 극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주거의 다양성이 필요한다는 기반은 이게 보면 디벨로퍼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서포트하고 그 디벨로퍼가 볼 때는 이게 대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형이 마이크로 하우징. 네, 뉴욕을 본다면 이제 2012년에 뉴욕 블룸버그 시장이 설계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설계 공모가 소규모 주택의 설계 공모예요. 그래서 제목은 Adapt New York City라고 하고 이제 뉴욕시티에 맞게 마이크로 하우징을 설계 공모를 이제 발표한 거죠. 근데 이 이유는 지금 뉴욕은 소규모 가구, 그러니까 1인 2인이 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뉴욕은 지금 76% 세대 수가 1인 아니면 2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대 수 자체가 이제 세대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거도 그렇게 크게 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뉴욕이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이 엄청 집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줄이려면 좀 더 집이 작아지면 줄이지 않을까. 계속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된 프로젝트가 공공토지에 뉴욕 최초 마이크로 아파트를 이제 완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프로젝트를 공모전에 그 전시했습니다. 공모전 이제 제목이 Making Room, 그래서 New Models for Housing New Yorkers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욕 최초 마이크로 주거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게 뭐 특히 달라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달라진 거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생활 공간을 모두 23에서 34제곱미터로 이제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55개 유니트가 있고요. 근데 뉴욕의 지금 기준이 1인당 37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시장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그 규칙을 면제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거 생활에 이제 작아지면서 다양한 그 유연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구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벽,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이제 창문, 뭐 서랍, 계단 밑에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논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은 그런 상태면 이제 홍콩을 본다면 홍콩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예요. 그래서 그 주택 구입 담보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뛰어나게 높고요. 이게 또 더 심각한 게 12년 연속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이게 세계에서 제일 가장 이제 감당을 못하는 주택 시장이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주택 구입자의 대상 주거 유형이 뭐냐 할 때 개발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마이크로 플랫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랫하면 이제 그 홍콩에서 좀 작다고 생각한 주거가 한 35제곱미터인데 이제 그 개발자들 볼 때는 우리가 이거를 반 정도 줄이면 가격도 반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작은 마이크로 플랫 완공이 4,000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홍콩이 거의
세계에서 그 1인 생활 주거 공간이 제일 작습니다. 16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쿄, 그리고 세 번째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30.7.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거의 이 차트 볼 때는 2배가 좀 보이죠. 근데 이제 홍콩이 이제 이 마이크로 플랫가 증가되는 거 보면 2012년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그때가 법규가 바뀌면서 이제 화장실 외에는 모든 그 주거 공간이 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이 그 침실, 거실 이 모든 세 개가 다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법이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 매해 엄청 증가하고 올해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뭐 이제 조금 이제 올해 잘 될 건지라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이제 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런 분할 주택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무허가 뭐 이런 형식인데 마이크로 하우징은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 럭셔리 마이크로 하우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뭐 공간 그 환경이 좋고 그 오른쪽은 그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홍콩 마이크로 그 하우징 기준이 이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말한 듯이 2012년에 소방시설 법규가 바뀌면서 화장실 외에 모든 주거 용도가 한 공간에 허용됩니다. 그래서 첫 주택 구입자로서는 이런 엔트리 레벨 주요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제 얼마나 작나라고 하면 거의 저희 주차장 공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작아진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이제 굉장히 작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2017년에 홍콩 건축가 게리 장이 본인의 주거 생활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실험하면서 이렇게 완성하면서 이제 굉장히 떴습니다. 그래서 본인 공간이 32제곱미터고 그 안에 24개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든 거는 뭐 벽이 움직이고 뭐 벽도 여러 레이어고 그리고 가구도 물론 움직이고요. 그리고 창문도 바뀌고 뭐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창의롭게 이제 뭐 4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뭐 많은 생각하면서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공간 사이즈가 4m에 8m고요. 그분이 이제 그 미션 그 제일 중요한 그 이론이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이게 이제 사라진다 그거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이제 막 벽들이 움직이고 어떨 때는 뭐 이제 자기 이제 그런 서재고 어떨 때는 주방이고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극장도 되고 뭐 놀이 공간도 되고 오락실도 되고 막 그래 음악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창문도 이제 투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이 골드색도 되고요. 골드색은 이제 자기 추억에 관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이 지금 뭐 한 16제곱미터 작다 싶은데 일본이 굉장히 좀 특이한 세계적으로 볼 때 좀 특이한 증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 기자예요. 이게 10월 이번 달 기자인데 아마 이제 계속 좀 이런 기자가 나올 것 같지만 일본의 그런 마이크로 플랫이 지금 거의 1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10제곱미터 안에 일본 30대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슈박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이 거실
이 메인 공간이 타타미 3개 정도 들어간 공간이에요. 타타미 하나가 1.5 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그 행위, 여러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모든 게 이제 좁은 공간에 갇힌 거죠. 심지어 여기 있는 여자분은 이제 그 요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마이크로 리빙의 적합성은 이제 이분들이 편리성하고 가성비, 임대도 이제 저렴하고, 그리고 그 도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는 이 마이크로 주거들이 굉장히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긴자 막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시 중심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공간이 이제 신축이라서 새 공간이고 작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이제 노후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고, 그리고 직장인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외식을 많이 하니까 본인 주거 공간이 그렇게 않거라도 자기가 나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주거 공간에 못 찾는 거는 이제 도시에 가서 찾는 거죠.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 나머지 필요한 공간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여기 편의점이 본인 냉장고래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제 샤워,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주방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스케일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볼 때는 좀 새롭겠지만 시는 72년도에 건축가 키쇼 쿠라카와가 이 비슷한 그 제시를 했어요. 여기도 한 캡슐이 1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나가킨 캡슐 타워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도쿄에서 상징 빌딩이에요. 그래서 도쿄 중심에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철거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약간 슬퍼하지만,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리빙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미래를 어떻게 이제 예측하냐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 캡슐이 여러 이제 용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PBB가 얘기하는 게 이 캡슐이 이동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이 이제 집도 되고 침실도 될 수 있고 오피스도 될 수 있고 호텔 방도 될 수 있고 이제 여러 용도죠. 그 심지어 이 캡슐 여러 개를 합쳐서 이제 한 사람이 뭐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한남 교수님이 이제 발표했던 그 플러그인 시티, 이것도 플러그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들이 이 콘크리트 코어에 플러그인하고 이제 노후가 되면 교체하고 뭐 더 필요하면 더 플러그인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근데 시는 이제 그 사이에 한 번도 교체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무브먼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미래 이제 직장인 위주로 생각했고, 이제 사회가 계속 바뀌니까 우리 이런 주거 환경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제곱미터 안에 삶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마이크로 플랫들이 딱 요 스케일입니다. 근데 아까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그 이용하고 설계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마이크로 주거 기준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그 대도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이즈가 지금 없고요. 그냥 뭐 하여간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물론 나라마다 이제 조금 더 기준이 더 훨씬 작아지겠죠.
근데 저희 서울도 청년 주택이 1인에 비슷한 한 16제곱미터가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형태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작은 주방 뭐 다 한 공간에 있고 화장실만 별도. 그렇죠? 그래서 주거가 이제 작아지니까 모든 밖에 있는 요소들이 다양해져, 똑같이 동시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PBB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이제 이데어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C는 마케팅 회사예요. 프로덕트 이제 산업 개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런 회사인데요. 이렇게 본인들도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사용하는 걸 계속 논의하고 제시하고, 여기에 회의실 아니면 이렇게 나가서 이제 피어에 나가서 어디 주변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 약간 호텔처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 자동차도 이제 다용도 PB가 주거 공간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제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도시에서도 생활 공간도 이제 도시 그 주거 바깥으로 이제 많이 확장돼서,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의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슈퍼블록을 만들면서 중간에 있는 도로들을 다 카프리 만들고 여기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이제 더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도시 계획을 뭐 이런 순서로 했다면,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수록 좀 더 복합하고 컴팩트까지 된다면 이제 모빌리티가 변화하다는 취지로, 그죠? 길이 이제 꼭 차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행위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면, 유연성이 도로도 있어야 되고 주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제 도시 자체도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커브드 뉴욕에서 건축가가 이렇게 예상한 거죠. 뉴욕 도시가 원래 여기가 다 자동차가 다니는데 이제 어디는 버스만 다니고, 그리고 개인차나 그런 소규모 자동차 그런 차선이 이제 훨씬 줄어들면서 그 자전거 노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로도 여기에서 정말 이제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한다면 주거 환경이 작아지며 양질의 공공공간이 대안이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다음에 주거에서 없어지는 공간은 모빌리티 공간의 되찾음. 이동 공간의 용도는 공공공간과 통합해야 된다. 이동 공간도 주거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미래의 이동성은 더 적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런 추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인다는 그런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공간은 더 작은 생활 공간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도시계획은 리던던시하고 유연성을 계속 이제 논의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를 설계되는 거를 저희 이제 연구팀도 계속 논의하고 앞으로 이제 도시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민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하나 받고요. 없으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슬라이드 공유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마지막 안진호 소장님, DMA 건축사 사무소의 안진호 소장님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떠한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진호입니다. 스피커를 꺼주셔야 댓글기. 자동차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 모빌리티와 함께 개인에게 더 넓은 활동 범위를 부여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서 현대 도시 경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성을 반영하며 현대 도시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도시 공간의 다양한 유무형적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대변되는 도시에서의 기동성은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인과 사회의 높은 비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소폭의 변화는 있어왔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교통 비용은 꾸준히 주거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기동성이 경제적 능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 기준 비영업용 차량의 일평균 주행 거리는 32.1km, 주행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1.2시간입니다.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져서 소폭 늘어난 것이 이 정도고요.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이는 하루에 5%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서 승용차는 일생의 95%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쉴새 없이 가동되는 여객 영업용 차량, 택시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일평균 440km, 시간으로는 15시간으로 거리, 시간 모두 자가용 자동차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가동률을 보입니다. 건물 용적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를 위하여 할애하고, 그리고 도로를 위해서 가로 공간을 기꺼이 희생했음에도 도로는 항상 정체에 시달리고, 그리고 주차장은 여전히 자동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시라는 플랫폼을 경험하는 UI, 유저 인터페이스로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환경을 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동차를 담아내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공유경제, 구독경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는 자율주행과 ICT 기술과 함께 자동차와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는 다른 대안들에 비교하여 경제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경제적인 진입장벽뿐만이 아니라 면허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사용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뒤따르고, 그리고 잘 아시듯이 큰 유지 비용이 요구됨에도 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고가의 자가용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는 이 사유재가 주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와 달리 즉각적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신뢰감과 독점적인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대중교통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율주행과 공유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는 미래의 건축과 도시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사유화된 공간이 부여하는 매력은 특히 운전에서 해방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 논함에 있어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가치의 양립과 그다음에 조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내부가 외부로부터 단절된 나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은 어디까지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승객의 입장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지만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 속에서 내 얼굴은 내 자동차로 대변이 되고 그리고 여느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다를 바가 없는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게 됩니다. 자동차에는 표정이 없지만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은 상대 자동차의 움직임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또 그렇게 나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해당 이미지는 이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요. 심지어는 그 자동차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뭐 흔한 현상이죠. 그리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은 마치 내가 멋진 옷을 입은 것처럼 우쭐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운전자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내 자아를 투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내가 탄 비행기의 기종을 두고 우쭐해하지도 않고, 내가 탄 버스 앞에서 천천히 가는 다른 버스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않고, 또한 내가 탄 택시의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의 성격을 분석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같은 비행기 타서 같은 시간에 도착할 것을 알면서도 몇 배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비즈니스석을 탄다든지 혹은 우연히 더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를 타게 되면은 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운전에서의 해방은 내 자동차의 제조사의 엠블럼 혹은 뭐 멋진 배기음, 하다못해 내가 탄 차의 페인트색조차도 기존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자동차와 내 자아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계적 수명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고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구동계와 높은 기계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는 이보다도 높은 기계적 수명을 가집니다. 반면 자동차의 교체 주기는 기계적인 열화보다는 공간적 가치 하락에 기인을 하고 있으며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동계통이 바닥에 낮게 위치하는 전기 자동차는 특성상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처럼 구동계통과 캐빈 공간이 분리된 모듈식 구성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캐빈 공간과 구동계의 수명 괴리를 보완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경제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자동차의 사유에 따른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며 모든 승용차를 대중교통이나 공유경제를 통합하려는 접근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대안으로 개별적으로 소유된 다수의 캐빈 모듈과 구동 플랫폼으로 구성된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절충적인 공유형 모빌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은 PBV와 유사한 개념의 개인화된 공간으로 기획될 수 있고 구동 플랫폼은 소유 모듈과 공유 모듈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구동 플랫폼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의해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의해서 경로가 중복되는 다수의 사용자의 모듈을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된 노선을 운영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염두해야 하지만 자동차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컴파트먼트를 소유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유리함과 동시에 완전한 개인 공간에 주는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자가용 자동차는 주차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는 도시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 수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합니다. 구동 플랫폼 공용 모빌리티를 통해서 수송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주차 공간 수요는 완화가 되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금의 수배에 이르는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폭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등록 대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 플랫폼이 충분히 발전한다는 시나리오에서 도시 내 주차명 수요 역시 큰 폭을 감소하게 되고 주차난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유유 주차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접목된다면 주차 공간을 필두로 하는 지하 공간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더 이상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사람을 고려한 기존의 그 공조, 조명, 층고 등 이런 사람을 고려한 팩터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장은 운전자의 승하차를 고려한 여유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의 폭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주차면에 따라서 주차면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하주차장에서 건물로 통하는 수직 동선 역시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위치와 주차 위치가 필히 일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사람이 필히 같은 건물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시간 이내에 배차가 가능한 반경거리 어딘가에만 주차되어 있다면은 전혀 무방하며 따라서 강박적으로 모든 건물 주차면을 확보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전처럼 많은 수의 주차면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워진 지하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탑승자가 직접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수요를 수용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텔과 같은 일부 건물을 제외한다면은 대다수의 건물들은 그러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설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수요를 우리가 이 수요를 도로변이나 혹은 건물의 입구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로 공간을 통한 도시 경험의 측면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가진 지상 공간을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지하 1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규모 승하차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잉여 공간은 늘어나는 소형 화물과 지역 화물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근거리, 라스트마일 소형 화물 허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같은 지역 물류 처리를 위한 소규모 화물 허브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차량용 배송 로봇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화물 배송을 위한 허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인으로 운영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주차장 그리고 충전 및 유지 관리 그리고 PBB 모듈의 적재 그리고 ESS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뭐 인도어 팜과 같은 시설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전이 기동성의 향상으로 더 넓은 생활 영역을 가지게 하였다면 인터넷은 위치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물류, 교통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도시 인프라는 더 이상 개인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을 거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를 들어서 삭막한 도시라는 감상적인 단어로 현대 도시의 낙인을 찍기도 하지만 현대 우리는 그 관계를 지역적으로 형성하지도 않고 또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방법과 관계가 물리적이지 않다 하여 폄하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도시적 차원에서 추구는 시대적 흐름에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역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은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도시의 제약을 다시 한번 허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모빌리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유무형의 도시 인프라의 부분으로 도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됩니다. 토요타, 우버, 현대, 구글, 카카오 이런 카카오 같이 완성차 업계나 IT 업계는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개발에 있어 스마트 시티와의 필요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는 기존 도시 컨텍스트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적 고려와 전략은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완성은 건축이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진호 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뭐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으면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본 세션 오늘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상으로 본 세션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